제가 최근 들어서 강연회 이것저것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체에서도 불러서 기업체 임원분들도 시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은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올해 요번에 만든 타이틀 제목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태풍. 여기에 그냥 순방향으로 하자. 순방. 우리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라. 그리고 국가에서 그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해서 투자하면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쪽으로 순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 다 아는 것들을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은 유동성의 긴축과 팽창의 반복인데요. 반복인데 경기 회복, 낙관, 투기적 확장, 과열, 긴축, 자산 가격 하락, 거품 붕괴, 다시 통화 신용 팽창 이걸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품이지 않냐, 고평가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용 팽창을 하는 그 전 단계까지는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이따 보면은 더 우리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준 대차대표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3조 달러까지 늘렸고 팬데믹 맞고 9조 달러까지 올렸다가 저 맨 끝에 보면은 이제 Q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250억 달러씩. 근데 시장은 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은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시장은 떴으니까 그 갭만큼은 고평가된 거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는 것이 올 초에 2월 달서부터 3월 1분기에 미국 시장이 하락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4월 2일에 관세 때문에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거고 왜 이런 흐름을 얘기하냐면 지금 맨날 관세만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거와 다른 원래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돈을 9조 달러까지 연준에서 수당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안 지수는 유례 없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영원히 이럴 것이냐는 다른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와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레버리지 정책을 쓰지 않고 디레버리징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왜 디레버리징을 하려고 그러냐? 부채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시장은 그냥 단순해요. 그 유동성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달러인데스가 100을 떨어졌더라고요. 100 아래로. 그렇죠? 결론은 그겁니다. 돈은 강한 통화 그리고 고금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달러는 하향 안정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0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낮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충되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런 정책을 쓰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텐트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시장은 안 좋을 건데 그런데 시장은 살리고 싶어. 이걸 양쪽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양쪽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시장의 논리는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환율이 약세로 가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머징이나 유럽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1분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우리나라는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시장이 유동성으로 움직인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코스피는 보면은 제가 저 끝에 있는 88년도에 1000포인트 찍었다가 500포인트 왔다가 1995년도에 인턴 시작했으니까 다시 1000포인트 근처에 됐을 때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환위기 맞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냐면 박스권에 있다가 중대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해. 그래서 돈이 왕창 들어와. 그럼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 그랬다가 또 박스권으로 있다가 또 중대한 위기가 발생을 해. 그러면 돈이 또 왕창 들어와. 그러면 박스권을 또 한 번 상향 돌파해. 그래서 2000 위에 돌파해서 2017년도에 여기 끝에 보면 2017년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랬다가 여기 마우스가 없죠. 그랬다가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죠?
없어지는구나. 그랬다가 팬데믹 맞고 또 한 번 위기를 맞고 또 돈이 왕창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3천 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딱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왜 그림 감상하듯이 얘를 이렇게 딱 놓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시장은 여기서 다시 한번 3천에서 4천의 박스권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한 번은 위기가 또 발생이 돼야지 돈이 들어오겠구나. 자연스럽게는 돈이 안 들어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답답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 지금 위에 있는 저 맨 끝에 있는 2천에서 3,000포인트의 이 박스권을 그려놨잖아요. 이 박스권을 위로 돌파하면서 갈 때는 우리 시장에서는 중대한 어떤 모멘텀이 새로운 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발생되는 게 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 결론적으로 오늘 쭉 그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해서 또다시 좋은 버블을 만들 거냐 아니면 실패해서 시스템 위기를 만들 거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로의 상황 속에서 만약에 실패해서 빠진다 그러면 다시 3천에서 4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시장은 그래요. 우리 시장은 그러한 어떤 충격파가 있어야지 돈이 들어오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경기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더욱이나 어떤 시장에서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시황보다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라가미 군이오도 여러분께 자주 공부도 했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라가미 군이오의 이걸 보면은요. 지금 잘 보세요. 첫 번째 금리장세, 실적장세, 역금리장세, 역실장세 공부 우리 모른다 하더라도 금리를 보면 금리를 지금 서서히 내리고 있죠. 이 맨 끝에 보세요.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실적은 안 좋아졌죠. 그리고 주가도 서서히 내리고 있죠. 그럼 지금 역실적 장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4개라고 그러잖아요. 이 흐름으로 봐서 역실적 장세의 다음은 뭐냐면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 침체기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재정 확장 정책을 써서 그러면서 확 도로 살리는 이런 현상이 이 흐름인데 이 순환인데 문제는 뭐냐 경기 침체기라고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갔을 때 꼭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위기가 발생될까 봐 전 세계가 덜덜 떨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면서 안케리 트레이드 청산된다고 하면서 빠졌을 때 일본이 그 2주간 24% 하락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는 1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일부 헤지펀드들이 청산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원위치 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일본이 만일 금리를 1% 이상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면서 엔화가 초강세가 되면 또 한 번 텐트럼이 일어나면서 시스템 위기에 금융위기급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올해 안에 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작년 얘기를 드렸고요. 올해 요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역대급이잖아요. 나스닥이 이틀 동안 12% 가까이 하락한 거는 1960년대 이후에 두 번뿐이 없었던 요번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주 이거는 진짜 시스템 위기급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요번에 어떤 느낌이 받으셨어요? 예전에 시스템 위기 발생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발생하고 또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고 IT 버블 붕괴하고 막 이럴 때 무지하게 두려웠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 느낌을 보면 그리고 또는 제가 직원들을 갖고 이렇게 옆에 방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보잖아요. 근데 그때랑 달라요. 지금은 약간 두려움은 있는데 예전에 느꼈던 그 위기의 의식이 별로 없어요. 약간 둔감해져 있어요. 지금은 좀 둔감해져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그런 위기까지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원래 경기도 안 좋았고 시장도 안 좋았고 계속 두드리기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 맞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닥친다고 하는데 야 그럼 우리는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체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시장은 사실은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좀 작은
좀 얕은 금융위기급의 시스템 위기를 지금 이번에 다 만든 거예요. 이번에 만든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단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상황에서 처해 있었고 거기서 90일 유예라는 것 때문에 다시 반등을 좀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그걸 걱정을 하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밀리다가 반등을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반등을 좀 했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나 아니면은 위기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건 다 모른다 하더라도 달러인데스가 배가 하나 떨어졌어요. 99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미려 튀어오른다. 이 얘기는 달러 베이스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나는 팔고 떠나겠다라고 한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했지만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만일 채권시장이나 환율시장에서 달러 베이스 자산에서 달러를 그쪽의 자산을 팔고 나는 유럽으로 다시 가겠다, 일본으로 다시 가겠다, 아니면 이머지로 가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마도 미국 시장은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어요. 이걸 트럼프가 되돌릴 수 있을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물러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계획되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런 텐트럼이 없었으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국제시장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든 90일 유예 기간을 줬지만 환율시장과 국제시장을 보면 여전히 거기서 프라이싱은 위기를 지금 생각하면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적 장세에서 금융장세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한테 만약에 좋다라면 어떤 게 좋으냐면 우리는 경기가 0%대까지 지금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에 이번에 세 번째로 높은 고공권의 환율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더 나빠질 게 뭘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더 나빠지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성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위기가. 근데 그 위기가 자체적으로 이 유럽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트러기가 생기면서 미국이 저 정책의 실패가 됐을 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이 성공할 거냐 말 거냐를 맨날 우리는 시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 중국이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유럽과 중국과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정 확장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 두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자금이 나오면서 우리한테 단기적으로 또는 올해에 오히려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강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단 전제 조건이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황을 보고서 우리가 거래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정책에 맞춰서 이 올해 내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지만 그 정책에 맞아 떨어지는 산업 쪽만 바라보고 가자. 요렇게 지금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실이 뭐냐는 걸 그냥 쭉 서베이 하는 겁니다. 서머리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갖냐면 글로벌 제조업 PMI가 오르면요. 반도체가 오릅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가 상승하고 달러인데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좋아요. 즉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표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글로벌 제조업 PMI는 하락하고 있죠. 글로벌 제조업 PMI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달러인데스가 만약에 상승을 해서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는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애매한 게 글로벌 제조업 PMI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달러인데스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두 번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이 떠야 되잖아요. 우리 시장은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러인데스가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러인데스가 떨어지는데 우리 원화는 계속 약세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저 두 번째 라인에 있지 않고 저 맨 밑에 라인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조업 PMI도 하락을 하고 달러인데스는 떨어지는데 우리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되면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어제 역의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보면 좀 잘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조업 PMI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달러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가 소폭이나마 강세가 되면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거나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어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달러인덱스가 지금 제가 이 자료는 컴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줬기 때문에 반영을 어저께건 반영을 못한 건데요. 저 위에 110 근처까지 109까지 갔잖아요.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동안에 쭉 이게 주봉이거든요. 쭉 떨어지는 월봉인가요? 월봉이거든요. 이게 쭉 떨어지는 요 동안에 이 3개월 동안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어떤 결과물을 냈냐? 달러 약세시키고 국제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시장 하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주의자고 그리고 기업인 출신인데 이걸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냐? 이대로 가다가 위험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 내가 취임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 지금 이런 상황을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다시 다 원위치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미국을 믿고 내가 그쪽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우리의 판단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둘째 시간에 미국 시장 얘기를 해줄 거고 저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원화요. 원화는 지금 아까 보시면은 좀 전에 보시면 달러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고점으로부터. 근데 원화가 안 떨어져요. 원화가 안 떨어집니다. 이 원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화 강세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야지만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은 절대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지금 다 지워졌네요. 여기 가져오면서 지워졌나 본데 저 위에서부터 2008년서부터 우리 원화가 1597원 저쪽에 갔었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원화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해에는 다 음봉이에요. 원화가 올라갈 때는 다 이거는 그냥 어쩌면 진짜 심플한 거죠. 우리 원화가 강세일 때는 시장이 올라가고 우리 원화가 약세일 때는 시장은 항상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원화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시장이 저걸 보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버텨요. 왜냐? 우리가 지금 원화가 저만큼 올라가 있는 건 이전에 미리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프라이싱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 1,500원 위에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를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가서 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 시장은 이것만 보면 과거의 데이터만 보면 1,500원 이위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시장은 이미 그 자체의 가격은 프라이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후에 시장 급락한 거는 매일 보여드렸죠. 이게 급락을 한 모습을. 지금 현재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예한다 그러니까 원위치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빠졌다가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 또 반등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수급입니다. 수급. 채권 시장에 있었던 텐트럼도 있지만 주식시장 내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시가총액이 3조 달러인 기업이 하루에 20% 올라? 하루에 20% 막 이틀 동안 20% 빠져? 이 얘기는 20%면은 그러면 3조 달러에 20%면 얼마입니까? 600억 아닙니까? 600억 달러잖아요. 6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600억 달러면 우리도 얼마나 좀 되는 거예요? 지금 1,470원으로 따지면은 1.5배니까 거의 900조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정상적인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제가 우리 다음 주부터는 12시 반에 합니다. 12시에 제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12시 반에 하는데요. 12시 할 때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건 비정상에 되고 비정상에 같이 내가 팔아요?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후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서 계속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요번에 산 거
올라왔는데 조금 복구되면 또는 플러스 난 거를 내가 정리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쭉 들어보시면 그런 결론을 오늘 내고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분기 증시 리뷰를 제가 적어 왔는데요. 지금 시간도 이렇게 많지 않고 굳이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분기에 보면 나스닥 떨어졌어요. 3월 말까지입니다. 이건요. 나스닥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나스닥이 이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거의 반토막 났어요. 1분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32% 하라 그랬어요. 1분기에만. 이번에 관세는 4월 2일에 발표한 거예요. 이 관세 영향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없었을 때 이미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홍콩 항생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 닥치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한 10%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분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1분기에 미국과 테크주와 그리고 에너지주와 헬스케어와 인더스트리와 자본주의와 이쪽에는 자금이 다 빠지고, 저 위에 보면 유로존, 영국, 이머징 마켓, 캐시 이쪽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고평가된 미국 시장에서 이미 1분기에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흐름을 지금 관세 텐트럼 때문에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분기에 이만큼 내려오면서 미국의 작년 말에 AI의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의 빅테크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고평가 논란들은 이제 거의 해소가 많이 된 겁니다. 이제 거의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세로 인한 텐트럼이 일어나서 더 많이 빠진 거니까, 관세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 잘 들어보세요, 관세로 인해서 폭락한 부분을 원위치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느냐를 설명할 때 그렇지 않을 것이 높다라는 거예요. 1분기에 이미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관세로 인해서 더 밑에 빠졌다가 걔를 원위치시키는 거지 원래 추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은 안 좋고, 그러면 뭐 이머징이나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는 뭐 한국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만약에 우리 마지막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미국이 다시 만약에 강한 상승 추세로 간다면 당분간은 안 될 것 같고, 왜? 지금 3개월 유예기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90일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미 채권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보여줬고, 달러 수가 100은 엄청나게 중요한 선입니다. 근데 그걸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돈은 미국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은 누가 하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 뭐 감세 정책을 하던, 대표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라는 거, 기업의 규제 완화도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IB들, 은행에 준비금 있죠. 준비금. 각 위험 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만들어 놓는데 준비금에 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율이 낮아지면 그러면 운용할 돈이 더 유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머징이나 자기네들은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생기는 거죠. 이걸 아마 곧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국회에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상원 통과했다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먼저 때려놓고, 그런 것들은 하반기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반기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텍스트 순서 상관없이 그냥 결론으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2018년도에 우리 방송에 맨날 했지만 정의를 내리자고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2017년도에 취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동안 관세 준비를 해서 2018년도 1월 달에 전쟁을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첫째 주, 1월 말과 2월 첫째 주가 있는 그 주에
S&P 500 지수가 12% 폭락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관세를 높이니까 또 빠졌다가 올라오고 관세를 높이니까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의 움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빠져가지고 그 해에 마이너스 6.3%인가로 끝났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이. 그해 결국은 빠졌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또 한 번 관세를 가지고 뭐 품목을 넓힌다, 관세율을 높인다, 막 이런 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2019년 여름이 지나면서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봐서 뭐 미국에 뭐뭐뭐를 대두를 얼마큼 사주고 LNG 얼마 사주고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팬데믹 맞으면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요거 다 아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8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준비했고 1년 반 동안 싸움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뭐 부통령이 돼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트럼프의 재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간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마음이 급하고 훨씬 더 빨리 하려고 할 거예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취임하자마자 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그 얘기를 꺼내놓고 벌써 한 거예요. 첫 번째, 훨씬 더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세율 자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높잖아요. 오늘 아침 중국에서 발표한 거 봤죠. 미국이 145%라니까 중국이 야, 우리 이거 125%로 할게. 오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훨씬 강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즉 기간도 그때보다 훨씬 짧아졌고 그리고 관세율이나 이 맞대응하는 이 강도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른 시간에 강하게 때려놓고 걷어들이는 협상도 훨씬 더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반기까지 하지 못해요. 물가 올라요. 금리 인하 못해요. 그리고 내년에 중간평가를 받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미국의 위정자들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따로 두고서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올해 상반기에 때려놓고 자 1분기에 이미 빠졌어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 들어서 2분기 시작하자마자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충격으로 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90일 유예를 했지만 계속 관세 협상을 하고 중국과는 계속 강대강으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분기에는 유예로 인해서 반등을 했지만 울퉁불퉁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시 추세대로 올라가서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이해해야지 우리 시장을 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으니까 미국부터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규제 완화 정책, 감세 정책, 그리고 협상, 그리고 뭐 USMCA 한 것처럼 그때 우리의 그 FTA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다 체결을 하면서 하반기에 가면은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요번에 자기가 잘난 척한 것처럼 봐봐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내년에 해야지만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관세 때문에. 뭘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재건 지금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재건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가자지구 얘기 요즘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하반기에 가서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내년까지.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은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하고 빠르게 걷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아주 길게 가지 않는다면 이거를 내가 굳이 이거를 왜 리스크라는 건 반대로 수익의 기회인 것도 되잖아요. 굳이 이걸 내가 피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내가 피했어야 되냐의 문제에서는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흐름을 본다면 미국 시장은 제 생각으로는 1분기에 좀 빠지고 2분기에 폭락했다가 반등해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3분기 이후에 자 이제 좀 기대감이 생기다가 좀 올라가다가 4분기에 올라가기 시작 이런 식의 움직임을 오면서 다시 또 뭐 신고가를 내느니 안 내느니 이렇게 해석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실은 급히 살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워렌 버핏 이런 분은 저는 이번에 하락할 때 다 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5월 3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월 3일 날 우리 연휴잖아요. 연휴라서 우리 쉬지만 5월 3일 날 뭐 있는 날이에요? 워렌 버핏이 주주들과의 만나서 밥 먹으면서 그 회의할 미팅하는 주주와의 미팅이 5월 3일이에요. 그때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미국 경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가 주식을 어떻게 했다는지가 무지하게 중요하게 아마 하반기 시황이 거의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보면 한 해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날 때 그 이벤트로 인해서 그 시황이 바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미국 시황은 5월 3일 날 워렌 버핏의 입을 통해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국채 수익률과 환율은 늘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일단 연준 의장 작년에는 올해 한 4회 정도 금리 인하 얘기를 하다가 2회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관세 발표하고 나서는 못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2차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프라이싱은 4차례 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다 아는 결론을 또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금리를 2차례 정도 내리는데 선제적으로 6월 달 정도에 한번 내리고 6월 달 정도, 왜 홀수 달하고 6월 10일 하잖아요. 한번 내리고 하반기 끝에 가서 한두 차례 내린다.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거예요. 시장은 꼭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폭락시켜 놓고 이걸 누가 그 소위 연준푸시라고 해서 누가 이걸 살리느냐, 연준이 살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프라이싱 하는 것처럼 만약에 연준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 4회 정도를 급하게 한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이게 맞는 스탠스입니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지켜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했죠. 그래서 4.25에서 4.5%입니다. 근데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훨씬 더 4% 아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여기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막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있다는 얘기는 그건 경기 침체의 프라이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든 간에 연준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금리를 동결시키고 성장률이 둔화될 거고 그래서 아주 낮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GDP 성장률 낮춰질 거고 연말 실업률은 조금 올라갈 거고 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 2.7% 전망했는데 연준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는 PC 3.5%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도 오르죠. 그렇죠? 경기는 둔화되죠. GDP 성장률 둔화되죠. 그런데 금리 인하도 못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전체 지구상의 돈이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빠져나서 이머징이나 딴 데로 가느냐, 아니면 얘네들도 안 가고 거기만 그냥 있을 거냐, 요걸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황은. 근데 만일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돈은 이머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머징이 좀 버티거나 좋은 시장이 될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이겠죠. 일시적이겠죠. 왜? 돈은 결국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거니까. 왜?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 곳이 다른 시장이 없습니다. 다른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애플 투자하는 만큼, 엔비디아 투자하는 만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펀드들이, 대형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해요. 유동성 자체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들어갈 건데 거기에 일부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론을 그냥 딱 스팟스팟으로 낼게요. 금리는 정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시장이 가장 바라는 정도인 것 같고 또는 그것을 선제적으로 했을 때 6월에 정도 한번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보고 있다가 뭐 한두 달 하겠다 이런 식의 커멘트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금리를 인상을 뭐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하겠다 그런 얘기 지금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물가가 올라서 이제 아예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시장은 분명히 안 좋을 거고 그보다 더 안 좋은 거는 금리를 빨리 내리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4.25, 4.5%잖아요. 근데 이게 뭐 4번 이상, 뭐 6번 정도 막 프라이싱을 하면서 막 내려온다.
이거는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훼손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 오랫동안 있었던, 맨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오랫동안 있었던 대세 상승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훼손이 이미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는 굉장한 데미지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협상의 기술 책도 있고, 그 넷플릭스 제가 어제 방송에 그 얘기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대기인가 뭐, 트럼프는 누구인가? 제목이 뭐였죠? 그 4회짜리 연속 시리즈가 있어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쫙 다큐멘터리로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절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닌데 요번에 물러섰잖아요. 그러면 이제 90일 이후에 야 그러면은 야 지금 잘 협상도 안 되고 중국 내 말 안 듣는데 나 끝까지 싸울 거야. 그래서 90일 이후에 또 만약에 강하게 한다. 그럼 시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기고 있네. 물러섰잖아요 한번. 그러게 이제 못할 거라니까 이제는요. 그래서 이 관세를 통해서 시장에 겁을 주는 거는 상당 부분 이번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훼손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든 간에. 힘 약한 우리는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될 거고, 베트남도 그렇고, 약한 데는, 센 데는 같이 붙을 거고, 아니면 협상할 거고. 그런데 어디가 이제 문제냐면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얘기는 사실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긴 하지만 저는 일기 때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방송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하는 거 봐요. 일기 때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145%? 자, 우리 125% 할게. 우리 6대 막대응 대책 할게. 헐리우드 영화 우리 수입 안 할 거야. 니네 기업들 우리 직접 재산권 가지고 고부가치 산업을 했던 기업들 우리 안 도와줄 거야. 우리 조사해서 벌금도 때리고 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진핑은 좋은 친구이고 좋은 사람이고 만날 거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지금 한마디도 한 적 있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보면 결국은 미국이 이끌어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진 적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미국이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그냥 주식시장에 다 떠나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체제 시스템 자체가 미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냥 일기 때처럼 일기의 결론은 중국이 미국을 다 늘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미 일기에 당해봤어. 그래서 얘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바이든 때도 온갖 규제로 인해서 훨씬 더 못지않게 대중국 때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다변화도 했고 준비도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일 이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중국이 5% 목표 수익률 GDP 성장을 못 맞춰갖고 또는 어떤 이유에서 중국 시장이 폭락을 해. 경기도 안 좋고 시장 폭락해. 미국도 경기도 안 좋고 시장도 폭락해. 계속 싸워가지고 둘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누가 더 다칠까요? 무조건 트럼프입니다. 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핑계거리도 줬어. 만약에 GDP 성장률이 뭐 4%도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내에서 시진핑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뭐요? 미국 때문에 그래. 트럼프 때문에 그래. 그리고 중국의 소위 우리는 거기 국민이라고 하고 인민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인민들은 반미 감정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즉 내성이 있고 시장이 폭락해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거기는. 미국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이 되면 넘어가지 못해요. 이 치킨 게임을 계속했을 때 트럼프가 거기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도 지금 굉장히 빠르고 빠르게 강하게 싸우고 있지만 훨씬 더 빠르게 서로 어떤 것든 간에 합의를 보면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훨씬 더 세게 싸우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왜 지금 금리나 환율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냐면 결국은 국채 수익률이 채권 시장에서 텐트럼이 일어나면서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 4.5까지 올라가고 막 5% 올라간대. 거기다 딸린 데서도 막 떨어지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부 수급에서 달러 베이스의 자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국채, 미국 국채 팔고 달러 자산 다 팔고 그래서 달러를 사지 않고 다른 통화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나 석각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러다가 미국의 패권에 그동안에 있었던 기초통화의 위치, 패권 국가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걱정을 막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물론 생각이 있겠죠. 본인이 목적하는 부분을 있겠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스스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해소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수급적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요. 되게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랬다가 요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제 수익률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10년 만기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좋아질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급 때문에 국채를 매도하기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90일 유예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수익률을 낮추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다 알다시피. 낮추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 강하게 관세를 가지고 뭘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채권 시장에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결국은 아마도 자기가 지금 하던 강대강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그걸 보여줬다. 그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최근 들어서 더 떨어지고 있어서 미국의 경기 부진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요. 달러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달러도 가만히 보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늘 방송하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90과 100 사이에 있었어요. 이게 원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비정상적으로 100 위에 올라가서 114도 갖고 110도 갖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오려고는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예요? 달러인더스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국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지 혼자만 올랐잖아요. 얘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면은 예전에 있었던 원래 흐름으로 간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유로화는 올라왔어요. 그러나 유로화도 보면은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화예요. 엔화 요번에 떨어졌습니다. 엔화 강세가 됐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엔화도 엄청나게 약세의 국면에 있습니다. 장기 추세를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원화입니다. 원화 지금 고국권에 있잖아요. 우리 떨어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의 장기 추세를 보더라도 저 1,150원에서 1,250원, 1,300원 요 사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달러서부터 이 환율을 쭉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만 올라가고 미국만 좋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걸 계속 미국의 월가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책을 하면서 얘를 원래 자리로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트럼프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게 원래 자리로 지금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가 원래 자리로 가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미국보다 한국이 이머징의 국가의 주가 수익률이 더 좋고 더 좋은 장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상도 안 하잖아요.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해서 만일 달러스가 원래 자리로 오고 우리 원화도 원래 자리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돈들은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이머징과 유럽이나 다른 국가로 가면서 그 국가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저도 얘기하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초입에 가 있거든요. 초입에서 다시 뒤집어야 돼요. 트럼프가 정책으로. 다시 미국 우선주의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미국 예외주의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돈들은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